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보면 독소를 무독화시키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에 대한 기본 정의는 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이 독소가 내 몸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 취지는 독소를 최대한 줄여주는 무독화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소의 종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몸이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크게는 뭐냐면 세포의 변화가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변화는 염증이 생겨납니다. 염증 세포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궤양 세포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암 세포가 증가하는 형태로 우리 몸이 변하게 된다. 그러면 염증 세포나 궤양 세포나 암 세포나 이 특징이 또 있어요. 급격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고객한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독소의 종류는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독소를 외부 독소라고 정의를 해보고요. 그다음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내부 독소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외부 독소는 왜 생겨나느냐고 했을 때 기본적인 것은 환경의 오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는 거였죠. 그러면 환경이 왜 오염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산업이 점점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큰 문제가 뭐가 생겨났냐? 화학 물질들이 개발들이 늘어나는 거죠. 화학 물질 사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냐면 집안에도 뭐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벽에 바르는 벽지, 그다음에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독소들, 그다음에 보강제들, 그다음에 이런 뭐라 그러죠? 나무로 만들었지만 저기 접합하는 접합제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점점 들어가면서 환경 오염이 더 가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골수 손상을 일으키고 나중에 암을 유발한다는 이런 논문들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화학물질 중에 이제 벤젠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골수 손상에 의해서 백혈병이나 뭐 이런 걸로 고생을 하게 되고요. 악성균열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호름 알데히드라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범람하면서 암을 유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환경 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산업화로 인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극도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더 늘어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미용에 관심이 있어지면서 샴푸, 린스, 화장품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이 환경 호르몬, 이런 물질들이 계면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와가지고 여성의 호르몬하고 비슷한 이제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물질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유방암하고 난소암들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발달이 화학물질 사용을 늘려왔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또 뭐냐면 골수 손상, 암 유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발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산업이 발전하면서 샴푸, 린스, 화장품들 안에 쓰여지는 이 내분비 결합 물질, 계면활성제들이 유방암, 난소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오염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걸 인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손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이 전자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전자파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아파가는 증상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독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더 위험한 거를 이제 뭐라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 뭐냐면 세균 또는 이 바이러스 중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변종이 되고 증식 속도가 빠르다. 증식 속도가 빠르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변종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이겨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끊임없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공기 중에 들어있는 기생충, 음식 안에 들어있는 기생충, 기생충의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기 중에 있는 기생충이 이제 우리 몸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폐 점막에 흡충 형태로 있는 것도 이미 발견이 되어 있고요. 근육이라든가 뇌에는 갈고리 전초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기생충들 적혈구 안에도 이 조그마한 기생충들이 발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소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냐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과로, 세 번째가 수면 부족, 자, 네 번째가 운동 부족, 다섯 번째가 영양 불균형, 여섯 번째가 뭐 기타 등등등 생활 식습관의 잘못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런 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무엇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산소 이용률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O2-라는 슈퍼옵사이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염증세포, 궤양세포, 암세포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슈퍼옥사이드를 제거해주는 SOD는 아연, 구리, 망간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수소 2개, 산소 2개의 과산화 수소는 이 카탈라제라는 거는 철분,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거는 셀레늄. 그래서 이런 조효소들이 점점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살아남는 하이드록시 레디칼, 그 다음에 싱글레트 옥시겐 이런 거는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셀레늄, 파이토케미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인식하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즉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가 대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인식하는 이 뭐냐면 건강 보조식품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독소의 종류가 이렇게 내부 외부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이 독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자,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이 독소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뭐냐면 내 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진행되는 거를 알면서도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독소가 쌓이면서 우리 몸을 해독해주는 이 기관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 고혈압, 당뇨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해독기관은 가장 크게 보면 우리 몸에서는 첫 번째 뭘 볼 수 있냐면 간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은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모든 영양소,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암모니아 독소 같은 이런 독소들. 자, 이게 우리 몸은 소화 흡수의 과정을 거쳐서 간 문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하고 수분은 우리 몸에서 이제 재배치돼서 쓰고요. 독소는 이 중에 암모니아 독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뭘로 그냥 요소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무독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끊임없이 독소가 우리 몸에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간이 과부하 걸리는데 그 과부하 걸리는 첫 번째 이유를 봤더니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염증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지방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이런 걸 많이 즐기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에 있는 이 중성지방, 유리지방산들이 간에 점점 쌓여서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전하면서 뭐가 되냐,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 상태로 가고 나중에는 이 간섬유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간암으로 이렇게 점점 진행되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 일을 하는데 특히 해독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걸린가 봤더니 일단은 혈액이 탁해지고 걸쭉해진. 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혈액이 탁해지고 걸쭉해졌다. 그러면 혈액이 탁해지고 걸쭉해진 이유를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장에서 찾는 건데, 자, 그러면 장에서 찾기 전에 이 혈액이 탁해지고 걸쭉해지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신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장은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사구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이게 염증이 가속화되면 나중에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간다는 거죠. 자, 사구체라는 혈관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주 막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면 나중에는 이제 신장 투석의 단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이식의 단계로 가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도 그러잖아요. 신간이 편해야 오래 산다. 그래서 신장하고 간이 편해야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폐하고 대장의 문제인데, 자, 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여러 가지 화학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서 염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의 증가가 결론은 폐에서는 이제 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폐렴에서 폐암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대장의 문제인데, 대장은 이제 소화 흡수 맨 마지막에 배설의 단계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대장은 왜 배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과량의 그 단백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암모니아 독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숙변이 증가하고 나중에 장내 가스가 점점 증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는 이제 뭘 일으키냐면 대부분이 많이 이제 보시는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피가 탁해져요. 또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지죠. 그러면 또 신장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간하고 신장, 폐, 대장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으키면서
해독기관이 점점 문제가 되어져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폐하고 대장은 편리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나쁘신 분은 대장이 나쁘고 대장이 나쁘신 분은 폐가 나쁘게 됩니다. 자, 간하고 신장, 폐, 대장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서 해독되지 않는 모든 거는 전부 다 어디로 내보내게 되냐면 피부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는 반드시 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에 쌓여있는 독소도 적절하게 운동이라는 걸로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되면 피부에 검버섯이나 두드러기나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피부가 가장 먼저 칙칙해지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게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면 혈액이 탁해지고 걸쭉해지면서 이제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자, 이거는 전부 다 한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독기관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 세포의 변화에 의해서 암으로 가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보시면은 그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폐렴, 그 다음에 5위가 요즘 이제 당뇨 합병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큰 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결국의 문제는 뭐냐, 해독기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을 과부하를 일으키는 독소의 외부 독소, 내부 독소,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독소의 특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거를 고객을 만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매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하고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짧게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독소를 빼내고 독소의 종류가 외부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해독기관의 가장 중요한 간, 신장, 폐, 내장, 피부, 그 다음에 혈액의 문제, 림프의 문제, 결론은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나중에는 이제 암으로 가는 이런 세포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질병의 전 단계일 때 관리하고 예방을 해보자 하는 데서 여러분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매주 하는데도 이제 들리시는 분이 있고 안 들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실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항상 이거를 하는 이유가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느 누구나 강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의 상관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혈압하고 당뇨의 동통 분모로 상관관계가 걸리는 게 뭐냐면 칼슘 유실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칼슘 유실량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우리가 논문을 팩트를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닥터 월렉이라는 분이 닥터 월렉 박사가 그 죽으러 사는 거짓말하지 않는 저 책에 보면 9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칼슘 부족으로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뭐 유발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칼슘이 부족하면은요 가장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동맥경화가 생겨요.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고혈압으로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여러분 의대를 들어가면 이 칼슘을 상관관계를 배우는 게 뭐냐면 의대 안에서 이 당뇨병 초기 그러니까 초기 당뇨병 가르칠 때 이 뭐냐면 전문용어로 이 칼슘 채널이 닫히고 칼륨 채널이 닫히고 칼슘 채널이 이렇게 2 플러스 여기 열려가지고 얘가 이 칼슘이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요 이제 그 뭐냐면 인체 해부학하고 생리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1단계에서 그 의대로 막 들어가면 그래서 칼슘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제 뭐 이런 걸 배우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닥터 올릭 박사가 지적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 질병이 유발이 되는데 고혈압과 당뇨의 기본 상관관계가 뭐냐면 칼슘 유실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재보시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칼슘의 유실량의 문제입니다. 근데 칼슘 유실량은 뭐하고 척도를 같이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피하고 상관이 있어요. 혈액. 자, 우리 몸의 피에 pH 산도라고 그러죠. 퍼센트 하이드로젠 7.4를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7.4를 유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7.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탁해지는 산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본 체질은 이제 산성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산성 체질로 바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봤더니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로, 수면 부족, 영양 결핍, 운동 부족,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혈액이 산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닥터 올릭 박사가 죽은 사람을 3,000명을 이제 해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해부를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산성화된 혈액을 이렇게 pH 산도 7.4를 유지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 몸의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항상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항상성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조절해주는 물질이 바로 칼슘이라는 거죠. 자, 우리 뼈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황, 아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미네랄이 이 콜라겐하고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뼈의 거의 대부분을 90%를 뭐 콜라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겐 부족으로 결국은 골다공증도 생기고 골연화증도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미네랄하고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닥터 올릭 박사가 연구를 하면서 뭘 연구를 했냐, 뼈에서 이렇게 칼슘이 빠져나온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왜 빠져나온 거 봤더니 혈액이 7.4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뼈에서 이거를 다시 그 7.4를 복원하기 위해서 뺏어 썼다는 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거를 보고 이때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다공증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빠져나온 칼슘이 문제를 어디를 일으켜버렸냐면 다시 뼈로 돌아가려고 하면은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1대1이거나 그 현 상태에서 1대1이거나 아니면은 2대1이란 돼요. 그런데 과도하게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걸 이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신 분은 요게 이제 혈관벽에 축적되는구나. 자, 혈관벽이 점점 이게 축적이 되면 무슨 문제를 일으킨가 봤더니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1991년도 이후에는 트라우마가 뭐가 생기냐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칼슘만 유독 먹었더니 뼈가 딱딱해진 거예요.
아고 뼈가 부러져서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칼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칼슘만 주구장창 먹은 거야. 뭘 많이 먹으셔야 돼요? 뼈가 유연하게 위해서는 콜라겐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토레이트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콜라겐도 많이 드셔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신기하죠? 우리가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 뼈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분은 뭐 80이라고도 이야기하고 90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의 8, 90%가 뭘로 돼 있다는데요? 콜라겐으로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미네랄하고 콜라겐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잘 설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혈관의 문제가 지금 뭘 일으킨 거예요? 네. 아니 칼슘의 문제가 혈관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네. 칼슘 부족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니까. 근데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혈압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여러분 고혈압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하이퍼텐션 되거든요. 하이퍼 높게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뭐가? 혈관이. 그래서 고혈압을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게 보면 고혈압이 하이퍼텐션이라고 지은 이유도 뭐냐면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압력이 하이 높다는 거죠. 텐션 긴장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혈압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고혈압은 진행이. 죄송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고혈압도 네,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관은 모든 혈관은 누구 나이만큼이요? 네, 자기 나이만큼 막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도 자기 나이만큼 점점 막혀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냐면 의대에 처음 들어가시면 자기 혈압은 자기 나이에다가 80을 더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자기 정상 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0이면 130, 60이면 140, 70이면 150 뭐 이렇게 전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고혈압이 진행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당뇨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인슐린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슐린 할 때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인자는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프로테인 할 때 이 단백질이라는 데서 나온 거고요. 슐자는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이 메치오닌, 그 다음에 L시스테인, L시스테인 뭐 이런 것들이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슐자가 설퍼예요. SULFUR. 그래서 슐자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린자는 또 프로테인 할 때 여기 니하고 인을 합쳐서 인슐린. 네, 인슐린은 합성이 될 때 뭐냐면 메치온이나 시스테인, L시스테인 이렇게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만든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의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인슐린이 요게 이렇게 잘 합성이 되려면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뭐냐면 아연이랍니다.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 그 내용에 논문적인 근거는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책을 꼭 한번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 인슐린이 우리 뭐냐면 췌장에 남계를 한 시점에 무슨 세포요?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려고 하면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게 비타민 D3는요,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해서 햇빛을 이렇게 쪼이시잖아요. 우리가 햇빛을 쪼이면 피부 아래는 프로비타민 D3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활성형 비타민이 되기 전에
여기에 아래에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게 녹아 내려가지고 혈액 안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D3 요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요게 바로 비타민 D3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자 구조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간하고 심장의 대사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림프관을 타고 소장 상부로 이동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거치게 되는데 심장의 기능이 안 좋으면요, 요 비타민 D3가 합성이 안 돼요. 간하고 심장의 문제로 활성형 비타민 D3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가 또 걸리게 되냐면 이 당뇨에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신 분은요, 반드시 아연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3 함량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고객한테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아연 부족, 비타민 D3 부족이 가장 또 문제고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이동을 하려면 이동을 또 도와주는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마그네슘,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발견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받아주는 수용체, 인슐린 이 수용체, 자, 이 인슐린하고 세포막에 붙어있는 이 수용체가 이렇게 딱 아구가 맞으려면 이 비타민 B3하고 여기가 크롬의 문제를 대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 잘 안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하신 분한테 그 처음 그 강의 영상들을 좀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칼슘 부족으로 칼슘 유실량이 증가하면서 결론은 이제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당뇨하고 일단 관계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라는 것은 세포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포 또 당이죠. 자, 이게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에너지를 발생을 이제 못 시키게 되고 요게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 요거를 이제 당뇨라고 하는 거죠. 기본 개념은. 자, 그러면 왜 못 들어갔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일형 당뇨의 문제를 보니까 인슐린 분비를 하는 이페타 세포, 췌장 양질의 한섬에 이페타 세포가 손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손상이 됐냐고 했더니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대부분 파괴되어져 가지고 잘 안 만들어지다가 보통 7, 8살 때쯤 많이 발견되죠. 그때는 이제 아이는 살이 너무 안 쪄서 가봤더니 전부 다 먹은 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슐린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인슐린 펌프를 차게 됩니다. 인슐린 주사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어렸을 때 발견된다 그래서 이거를 소아 당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아 당뇨는 어른이 돼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3,700. 저도 굉장히 조심하게 이런 당뇨가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베타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먹으라라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기 손상이 안 되려면 기본적으로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형 당뇨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형 당뇨는 대부분 문제는 식습관하고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불금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인슐린 있잖아요. 너무 과다 분비가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폭음하고 폭식을 자주 해보신 분 특징이 뭐예요? 인슐린이 어때요? 인슐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뭐냐면 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도 이 혈당이 잘 처리가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많이 쓰면 브레이크 잘 안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폭식, 야식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늘 보내시면 이 인슐린 많이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인슐린 기능이 약해져요. 그걸 보고 인슐린 저항성이 돼요. 이렇게 생긴 문제가 뭐냐면 당뇨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안 되셨나요? 네. 이해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이제 혈액에서 더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혈액 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봤더니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혈색소라 그러죠. 햄철하고 글로빈이 있는 거죠.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분자구조시 철분하고 단백질 뭐 알파사슬, 베타사슬 해가지고 이게 뭐 헤모글로빈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철분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햄철을 중심으로 산소가 4개 붙어가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의 역할이죠. 즉, 이 철분이 부족해지면 산소 운반이 안 돼서 혈결핍성 빈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빈혈이 많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저거는 또 지용성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좀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안에 몇 개가 있는 걸 봤더니 3억 개가 있더래요. 그러면 이 3억 개 중에 지금은 이제 7%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뭐 6.5% 이상인데 7% 이상이 되면 약물 처방 부위는 6.5%입니다. 7% 이상이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당뇨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의 비율에 설탕이 7% 이상 절여져 있으면 이해되셨어요?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안에 설탕물이 7% 이상 묻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당뇨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끈적끈적하니 포도당이.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과학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HbA1c라고 하고 이거를 당화혈색소 안에 포도당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비율을 체크하는 거를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6.5% 이상이면 그 당뇨 진단을 내리고 대부분이 약물 처방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7%인데 지금 왜 6.5%부터 하냐라고 했더니 뭐 혈관 손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제 그 현대의학이 말하는 적응법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고객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안에 이 포도당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 당을 섭취를 너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단순 당 섭취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요?
빵, 면, 그 다음에 설탕 중독. 떡빵 면이 다 설탕이에요. 결론은 포도당이 되는 자, 그래서 이 단순당 섭취가 증가하신 분은요, 자기 식습관, 생활습관을 보시면 돼요. 항상 빵을 들고 다니시고, 떡을 들고 다니시고, 간식으로 먹고, 네, 너무 또 달달한 라떼를 좋아하시고, 네,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 라떼가 설탕, 각설탕 10개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라떼요. 카페 라떼. 아니 카페 라떼 말고 거기다 뭐 이렇게 시럽을 하는데요. 네, 시럽. 시럽. 네. 죄송합니다. 시럽. 그래서 우리가 그 시럽 그거는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갑자기 헤모글로빈 수치 HbA1c 당화혈색소가 증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단순 당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당뇨로 가는 1차 예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저게 맛있어요. 떡볶이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네. 라면도 맛있고, 라볶이도 맛있고, 네. 라떼는 더 맛있고, 카라멜 마키아토. 자, 결론은 이게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단순당 섭취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뇌가,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뇌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뇌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번에 그 책 중에 뇌를 고칠 수 있다, 뭐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호르몬 중에 보상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뇌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야 된대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도파민에서 그 저자가 찾았는데, 도파민은 내가 어떤 일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고 뭔가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분비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가냐면 중독으로 간대요. 무슨 중독으로 간가 봤더니 가장 많이 중독이 있는 게 설탕 중독이래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달달한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를 보상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 설탕 중독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당뇨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그분은 분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가는 게 뭐냐면요, 술 중독이에요. 술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술 안에 들어있는 그 술 만드는 원료가 뭐예요? 전부 포도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뇌를 망각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달달한 것들이에요. 설탕도 그렇죠. 술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보상 증후군으로 가는 게 뭐냐면 바로 게임 중독이랍니다. 게임 중독. 게임 중독하고 도박 중독. 주변에 잘 봐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점당 100원 하다가 점당 1000원 하다가 에라 가운데인데 가지고 가운데인데 가지고 인생 망가뜨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아이들은 게임이지만 어른들은 이제 도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 후배 하나도 그 인터넷 도박하다가 결국 뭐냐면 자살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돈을 왕창 벌었어. 근데 이게 이제 돈을 버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게 씀씀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팅을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다 마이너스 뭐 몇 천까지 써버리니까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이제 도파민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이 도파민이 충분히 만들어지려면 알다시피 뭘 먹어야 되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당뇨하고 여러분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꺼내냐면 이 부분이에요.
설탕 중독, 술 중독이 되면요 몸에서 뭐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칼슘 유실량이 과다 증가. 왜? 피가 탁해지니까. 술 먹어도 피 탁해지죠. 설탕 많이 먹어도 탁해지죠. 떡, 빵, 면도 많이 먹어도 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형당뇨, 식습관, 생활습관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는 몸에서 뭐가 많이 빠져나가요? 칼슘량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는 무슨 다공증? 골다공증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골이 연화되는 골연화증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뼈가 굽어지는 구루병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가 많이 생기냐 골절이 많이 생겨요. 자, 근데 골절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연골 손상이 가장 많아요. 자, 연골을 감싸주는 콜라겐막이 부족해지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뼈끼리 부딪히면서 이 뭐냐면 골 관절염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체가 공격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통풍이 그 요산에 의해서 통풍성 관절염 이런 문제들이 덩달아서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유실량이 증가하면서 혈관벽에 이제 침착이 되면서 이게 동맥 경화로 가면서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혈압으로 가게 되고 당뇨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상되다 거죠. 자, 동맥경화의 종착역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뇌경색,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부전증, 손끝 발그시 막혀가면 수족냉증, 레이너 증후군, 그 다음에 암세포 증가. 요게 그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아보도로 박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증, 레이너 증후군, 암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강조하든지 간에 마지막은 결론은 우리 몸에서 뭘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독소.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결론은 이 독소에 의해서 내 몸이 염증, 폐렴, 암으로 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